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주 3,000명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위기의 방역 상황을 집중 진단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생활치료센터에 수용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명이인이라 실수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꼬박 하루 동안 확진자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입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는 판단이 유지되면서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완치되기까지 전담병원에서는 의료진 외에도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숨은 영웅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채널A가 만나고 왔습니다. 폭염으로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제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수급 불안 탓에 우유값이 오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2,223명, 단숨에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확히 한 달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예견했던 8월 중순 확진자 2,300명, 암울한 예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범은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워낙 빨리 퍼져서 방역 대책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새로운 고비에 직면했다면서 오늘 내놓은 대책은 이번 광복절 연휴에 집에만 있어 달라 당부뿐이었습니다. 코로나 소식 자세히 준비했는데요. 박정서 기자가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구 대형마트. 지하 식품관 직원 1명 확진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교회에서도 모두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3명. 기존 최대치는 1,800명대였는데 단숨에 2,200명대를 돌파할 만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영향에다 여름 휴가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은 그 전주와는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 접종은 정작 백신이 없어 속도를 못 내는 상황.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심되면 검사받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본부처 합동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 4단계 지역은 면회 전면 금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확산세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죠. 전문가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요. 최악의 끝은 어딜지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반갑진 않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앞선 대유행 때마다 거리두기 시행 후 2주에서 3주 뒤면 효과가 나타났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 델타 변이가 초기 감염력이 되게 크고 또한 전파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좀 차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이대로 가면 조만간 1일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음 주에 3,000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재생산 지수가 1.06 정도로 유지가 되면은 질병관리청 예측으로는 8월 말쯤에 한 3,000명에서 3,500명 사이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보다는
개인 방역을 강화한 현행 거리두기 체제가 한계가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거리두기는 델타 변이가 고려되지 않은 거리두기잖아요. 과거의 거리두기에서 굉장히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그래도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왔는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까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의료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산소호흡기나 투석기 같은 장비가 필요한데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87명으로 어제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12일 연속으로 300명대인데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22개가 확보돼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2주 전 4명이던 중증 환자가 이번 주 14명까지 늘면서 남은 병상은 이제 8개뿐입니다. 전국 801개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역시 어제 기준으로 37%인 300개만 남을 만큼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인공심폐기 에코모 같은 치료 장비도 간당간당합니다. 국내 에크모 장비 380세대 가운데 현재 109대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절반을 코로나 환자가 사용 중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미 풀로 쓰고 있어서 에크모 장비도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인력을 또 어디서 빼와야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의료 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체계의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이상 환자가 증가하고 또 장기화된다면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급 의료기관의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모더나 백신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방역 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일을 2주 미뤘죠. 이 때문에 요 며칠 맞은 1차 접종자들 다음 2차 접종일이 9월 초가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과 딱 겹치게 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맞아야 할 시민들이나 맞춰야 할 병원이나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그제 화이자 1차 접종을 맞은 60대 김모 씨. 2차 접종일 안내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받은 날짜는 6주 뒤인 추석 연휴. 접종 병원이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추석 이게 병원이 문을 여나? 안 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마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연휴 때문에 2차 접종이 밀리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큽니다. 4주 하다가 지금은 6주로 늘어나고 연휴 기간 중에 6주 된 날이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또 넘어가게 되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가르쳐 할 수 있어요?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지만 병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추석 때도 왔는데 그때 하냐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인 10월 11일에도 일방적으로 접종 예약이 통보돼 접종 현장에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자동 예약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추석 연휴로 예약이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일을 연휴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생활치료센터에 입수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센터에서 확진자와 한 방을 쓰는 바람에 지금은 자가격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보건소가 동명이인과 헷갈렸다고 합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후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전날 받은 검사 결과가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걸 이상하게 여긴 여성은 보건소에 문의했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동명이인과 헷갈렸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A를 보내야 되는데 B를 보내버린 거예요. B가 예를 들어서 음성인데 양성인 줄 알고 동명이인이라서.
하루 만에 퇴소했지만 여성은 지금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와 한 방을 함께 썼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의 어이없는 실수 탓에 여성은 감염 우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여성이 확진자와 뒤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광복절 연휴 때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번 광복절 연휴 따져보면 여당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광복절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생긴 거죠. 여당의 결정이 방역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래 놓고 여당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상황이 위태롭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백신 수급마저 불안정해지자 민주당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기 중에 부유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는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KF94 마스크로 전부 사용하시는 것이 방역의 빈틈을 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추석 전 집단 면역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오늘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에 관해서는 왜 언급이 없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15%로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백신이 왜 부족한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하루 2,000명은 현실이 됐고 3,000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델타 변이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이 방역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서상희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강한 겁니까? 델타 변이는 방역 당국의 이 전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정부가 8일 발표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0.99나 1 정도면 유행 정체, 그 아래면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 확산세가 완만하게 감소 중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8일이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 방역 수치와 이 대응법이 영향력이 한 발 늦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은 이 미 질병예방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이 비변이 확진자 한 명이 2명에게 전파를 한다면 이 델타 변이는 한 명이 5명에게 전파를 합니다. 델타 변이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5 정도로 추정하는 건데요. 한 명이 5명에게, 5명이 25명에게, 다시 125명에게 전파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방역 관련 수치와 대응법이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군요. 네. 근데 이렇게 판이 바뀌었으니 이제 방역 전략을 완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지금 고작 15%입니다.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정부의 1차 목표는 이 추석 전에 3,600만 명의 1차 접종입니다. 하지만 이 델타 변이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1차 접종을 확대하는 것보다 고위험군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의 목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해서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2차 접종 물량을 당겨서 1차를 많이 마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또 지적이군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정부는 이제 11월 집단 면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전 국민
70%를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보면 60% 넘게 맞았는데도 이 델타 변이의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접종 완료율은 60%에 달하지만 어제 6천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국도 비슷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을 이끈 교수는 델타 변이는 접종 완료자들을 계속 감염시킬 것이라며 집단 면역은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말대로 70%를 맞더라도 이 집단 면역은 힘든 건가요? 일단 70%를 맞으면 집단 면역 간다는 것 자체가 지난 2월 정부의 예측치입니다. 앞서 보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두세 명을 감염시킬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70%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국민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치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당장은 90%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올리며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방역 전략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 이 짧고 굵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서상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인정한 점은 1심과 똑같은데 2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게 시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 입시에 쓰인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보고 입시 비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과 같은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협조한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계속 비난한 점도 형량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사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게 한 증거언닉 교사 혐의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인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공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졸업한 고려대 측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죠. 조민 씨의 대학 입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병원 인턴까지 줄줄이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한 조민 씨. 1, 2심 재판부 모두 허위로 판단한 7대 스펙 가운데 3개를 활용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항소심 선고 직후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심에서 허위 입시 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려대 입시 요강엔 증빙 서류의 위변조는 불합격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에서 저희 대학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동전이가 활동하시면서 대중생사를 오늘 재판부는 허위 인턴 경력과 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의 입학 평가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인데 고려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의전원 합격 효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대학이 내릴 결론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민 씨가 인턴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도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11개월 만에 뒤늦게 재판이 열리면서 유죄를 받아도 의원 임기는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하는 등의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다 17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보는 검찰의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의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리며 지연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의원직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탈됩니다. 윤 의원 임기는 이미 14개월이 지난 만큼 판결과 무관하게 임기를 모두 채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의 서로를 헐뜯는 전략이 다소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화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돌리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와의 맞짱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양측의 속내를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뒤 연일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니까 저는 계속 앞으로 포퓰리즘 하려니까 또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탈탈 털어서 복지 지원하고 나쁜 게 아니죠. 이 지사 캠프는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 내부 주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돌렸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민주당내 네거티브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 등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거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네거티브 자제 선언 이후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사를 둘러싼 이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서른 의원은 경선 불복성 발언에 이어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과 그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부분들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거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 측에 정책 검증을 위한 1대1 토론 제안을 수용하라며 연일 압박했습니다. 1대1 경쟁 구도에서 역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이 끊이질 않고 있죠. 갈등할 이유가 없다. 일단 윤 전 총장이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를 둘러싸고 잡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름 휴가 후 엿새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준석 대표 부재 중 입당한 이후 두 사람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이 대표가 흔들리면 정권 교체가 어렵고 기싸움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재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내 우군 확보도 이어갔습니다. 의원님들과 저는 정치적 동지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 대선배님이십니다. 오는 18일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당내 대선 주자 13명을 모아 토론회를 열기로 한 걸 두고
주자들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준비가 안 돼서 토론이 어렵다고 하면 준비된 이후에 대선에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선준비위가 일방적으로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당대표는 경선 심판 보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이들 야권 대선 후보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이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수술할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작은 청와대를 강조했습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려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서실이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 고유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비서실의 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른 주자들도 청와대 기능 축소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수석비서관 8자리를 모두 없앤 뒤 비서실장 1명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며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말을 두고는 당 안팎에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거냐고 했고 당내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정부 책임 부정하면서 대선에는 왜 나왔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자는 얘기였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동물의 왕국입니까? 네, 동물의 왕국 맞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토론회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동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고등어, 멸치 어제 아쿠아리움이 됐다는 발언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무슨 동물입니까? 네, 바다에서 초원으로 좀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우리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 사자왕이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이언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하이에나가 누굽니까? 누구인지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쓴 SNS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쓴 글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또 했나 보죠? 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르는 게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라고요. 이 대표는 돌고래를 누르려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 이 정진석 의원 돌고래 이야기했다가 졸지에 하이에나가 됐네요. 네,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참 딱하다라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지루한 설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저렇게 지지고 볶고 너무 시끄럽다. 감정 싸움의 끝은 뻔하다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설전이 길어질수록 이런 여론은 더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결별은 어려워. 결별의 대상이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놓지 못하는 이 법률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가 있었죠.
네, 뭐 1심과 같이 징역 4년 유죄가 나왔는데 오늘 재판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는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왔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서 조국 전 장관에게 윤석열 사단 검사 2명이 사과의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낙연 후보는 이번 선고에 대해서 검사 한 사람의 독단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고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추미애 후보도 하루 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생각할수록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에 이재명 후보는 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 조국 가족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오늘 정 교수 재판을 앞두고 응원의 글을 남겼고요. 또 캠프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런 네. 오늘 재판부의 이 질타는 들리지가 않나 보군요. 네, 야권에서는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할 시간이라고 했고요. 하태경 후보는 희대의 부부 사기단을 옹호했던 이재명, 이낙연은 응답하라고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사필 귀정이다, 어긋난 부모 찬스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딸의 북한 증명과 허위라는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 윤석열 캠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에 빚이 남았느냐고 되물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본인에게,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응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당과 조국 결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별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남북 통신선은 여전히 불통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대남기구 수장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대담을 이어받았습니다.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던 김 부부장의 경고보다 수위는 높았습니다. 김 부장은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두 담화 모두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3개월 만에 열려 2주 동안 가동됐던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북측은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무력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 부부장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때 경고했던 조평통이나 금강산 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정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핵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9.19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한 수위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 국무부는 직접적인 반응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없고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노골적인 비난을 보내는데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이 노골적인 수위는 아니라는 평을 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저자세 외교가 안보 위기를 부른다고 비판합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연일 발표되는 북한의 수위 높은 담화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을 깨자는 노골적인 수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NSC 회의를 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관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유관부처도 합동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정상 간 한라인 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던 청와대는 달라진 분위기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만 담는 쪽으로
수위를 조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저자세가 초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못된 버릇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위협과 겁박은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셀프 안보 위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북한과 이면 협의한 게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 전담병원의 생활이 어떤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들의 희생도 눈부시지만 곁에서 보조하는 일반 직원들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부터 청소하는 일까지 일반 시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이들의 하루를 이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담병원.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병실의 구석구석을 밀대로 닦고 시트를 돌돌 말아 폐기물통에 넣어 밀봉합니다. 병실 한 곳에서 나온 폐기물통만 7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에 3번. 병실을 치우는 건 이 병원의 미화원입니다. 하루 빼는 게 600개 정도. 20리터 통이 60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옷에서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각, 병원 지하조리실이 분주합니다. 각 병실에 배달할 환자용 도시락만 200인분. 미각이 없는 환자, 소화가 안 되는 환자 등 각각의 증상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락입니다. 미각이 손실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쓰게 느껴진다거나 증상이 별로 없는데도 설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 환자들의 요구사항도 제각각. 식사 뒤 환자들과의 소통도 영양팀의 몫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는 잘 드셨어요? 예. 배탈이 나거나 메스꺼리거나 하는 건 코로나 일반적인 증상이긴 하거든요.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 속. 증상 없으시고요.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기자들을 안내하는 건 다름 아닌 보안팀. 냉풍기 앞에서 더위를 겨우 식힙니다. 정장 대신 땀이 뻘뻘 흐르는 방역복을 입고 근무한 지 2회째입니다. 결혼을 몇 주 뒤에 남겨놓고 있는데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고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위해 오늘도 이들은 묵묵히 하루를 땀방울로 채웁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도 호황인 시장이 있습니다. 중고 주방기기를 사고 파는 중고거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곳을 수십 년 지킨 가게들도 폐업 위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죠.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 물품을 사들이는 이곳 서울 황학동의 중고거리마저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사람과 트럭이 바쁘게 오가던 서울 황학동 중고거리. 이곳에 자리 잡은 400여 개의 중고업체들은 폐업 가게 물품을 싸게 사뒀다가 새로 문을 여는 가게업주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내왔습니다. 망하는 가게도 있었지만 새로 문을 여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불황을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폐업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늘어난 반면 개업하는 곳은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고 최악인 상황이지. 딴 곳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그러겠어. 나도 힘든데. 개업한다고 물품을 사간 사람들 중에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게가 망했다며 물건을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져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입해라고 그러면은 그때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오지. 가게에 계속 재고가 쌓이다 보니 1억 원어치 물품이 중고로 몇백만 원에 나와도 선뜻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1억이 들어가는 금액이 들었는데 여기 시장에서 가져오는 단가가 200만 원,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원, 300만 원도 부담스러웠어요. 황학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고업체들이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차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에어컨 한 2차 고물상에다 갖다 줬어요. 저는 가게세를 내야 되니까 가게세 때문이라도. 견디다 못해 돈 주고 사들인 중고 물품을 헐값으로 고물상에 파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늘 팔려서 이제 오래 묵은 거 같은 거는 이제 고물상으로 빼는 데도 있어요. 정리해서 빼는 데도 있고. 폐업한 가게 물품을 중고로 사고 팔기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막다른 길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강릉시가 지난달에 적발한 호텔 수영장 풀파티 현장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니까 지금 강릉시는 호텔에 열흘간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파티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또는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강릉 사례에선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현장에서 참가자들 신원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명단 확인을 위해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답한 이유, 바로 앞서 말씀드린 벌금이냐 과태료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통신회사로부터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과태료는 형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서 이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지난주 클럽처럼 운영한 한강 선상 카페를 적발해서 방역수칙을 어긴 참가자 25명에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서 신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처럼 행사가 가능해서 신분증을 회수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은 몇 명이 안 되고 파티 인원은 몇십 명이다 보니까 빠져나가신 거예요. 강릉시는 추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의 합동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네. 길어지는 폭염 속에 농작물들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젖소들도 더위에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편의점에서 파는 대용량 우유가 판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소한 라떼, 포근한 카스테라, 부드러운 크림 파스타. 공통점은 바로 우유가 원료라는 것. 그런데 최근 들어 1.8리터짜리 대용량 우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탓에 더위에 민감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원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우유업체는 1.8리터 우유 상품 발주를 넣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최근 편의점업계에 발송했습니다. 또 다른 우유업체도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공급하던 물량을 평소보다 5% 줄였습니다. 삼복지 더위 때는 집유가 잘 안 된대요. 젖소들이 젖을 생산을 많이 못해서 일시 발주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 낙농업계는 더위가 꺾인다고 해도 젖소가 컨디션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공급량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급 불안이 우유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2013년 이후 원유값은 2차례 올랐는데 원유값이 리터당 4원 오른 2018년 우유값은 4% 뛰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리터당 926원인데요. 원유 인상안이 이달부터 적용될 경우 우유 가격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우유값 인상은 빵, 커피, 유제품 등 다른 식품 가격의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를 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미국에 총영사로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 2명이 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명은 직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또 한 명은 고급 와인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혐의로 동시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시애틀 한인의
지난해 12월에 부임한 권원직 주 시애틀 총영사. 지난 6월부터 자택 근무 중인데 현지 직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성비위 사건이 접수돼 피해자와 분리된 겁니다. 현지 감사에 나선 외교부는 조사를 마쳤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 권 총영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혐의에 대한 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저 전화 받기에서 곤란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 주 LA 박경재 총영사도 외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한데도 지인의 한국 비자 발급을 담당자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담긴 투서 때문입니다. 또 직원에게 막말하고 고급 와인 등 고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졸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특임 공관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두 감찰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외교관의 이딴 기강 해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으로 거듭 지적받았음에도 되풀이 되는 겁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 취임 이후에도 터져나오는 비위 사안에 대해 외교관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인천에는 10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서울은 10mm 안팎으로 가랑비만 내렸습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현재 한반도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면이 가열되면 상하층 기온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요. 대기 상층의 온도와 지면이 가열되는 정도 등의 조건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다시 지나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제주에는 50에서 100mm의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에서도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단속 점검원이 지나가는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단속하는 장면인데요. 이 남성이 단속도 무시하고 그냥 이 차를 밀고 가버립니다. 이 곳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두고 단속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백신은 못 구하면서 집에만 있어 달라, 마스크 잘 써달라, 국민들에게 요구만 하는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요. 나와 가족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선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지금으로선 플랜 B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